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트입니다. 여러분 붕어빵 좋아하시죠? 이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붕어빵을 머리부터 먹으면 야망이 크고 꼬리부터 먹으면 신뢰가 크고 한 입에 다 먹으면 입이 큰 거랍니다. 예,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네네, 우스갯소리였는데요. 그렇다면 아들이 현역가왕에서 1등을 했는데도 여전히 붕어빵을 팔고 계신 어머니가 있다면 뭐가 큰 걸까요? 3월 5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후에 이 큰 사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망대해. 둘러봐도 바다밖에 안 보이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세상에 잔혹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김묘선 기자님. 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4월입니다. 112로 실종 신고가 하나 접수가 됩니다. 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아이고. 이 실종된 남성은 2달여 전에 전남 해상에서 새우잡이 배로 조업을 나간 선원이었습니다. 선원이다 보니까 그 같이 배를 탄 선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죠. 네. 네, 선장이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뭐라고요? 그 남성이요. 다른 포구에서 먼저 내렸습니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아니 실종됐다는 그 신고를 받은 그 선원에 대해서 그 선원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그 선원요. 다른 포구에서 먼저 내렸어요. 아니 이담 아나운서 그렇게 다른 포구에서 내렸습니다. 이 말만 듣고 경찰 그 실종 신고한 지인이나 가족한테 다른 포구에서 내렸다면 이렇게 끝날 사람은 아니잖아요. 경찰이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승선원 명단을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승선원이 하선을 했는지 이 부분을 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하선을 했다는 그런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나? 경찰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해당 선원이 어선 위에서 사망을 했고 뭐라고요? 또 시신은 깊은 바닷속에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머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는데요. 네. 범인은 다름 아닌 이 선장과 선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선장과 선원들이요 무려 2달 동안 이 해당 선원을 괴롭혀 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네. 각종 공구로 무차별로 폭행을 한다거나 청소용 호스로 바닷물을 끼얹기도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리고 비 오는 날 천장이 뚫려 있는 이 어구 적재 장소에 그러니까 거의 야외죠. 야외 취침을 시켰다는 거예요. 어머나. 게다가 휴대전화는 빼앗아서 신고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 바람이 강한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피해 선원에게 선원을 씻기라고 다른 선원들에게 이제 선장이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로 씻겼겠죠. 네. 추운 날이었을 거 아닙니까? 어머나. 급작스럽게 저체온 증상을 보이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렇게 괴롭혔던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대체? 다름 아닌 일을 못하고 동료들과 잘 못 어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선장과 선원이라는 이 사람이에요? 이 인간들 사람입니까? 하재근 변호사님 이유가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한 이유가 일을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저렇게 반인륜적으로 사람을 괴롭힌 이유가 무슨 일을 못해서 그랬다. 어울리지 못해서 그랬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이게 말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사인이 뭐 저체온 증상 등을 보이다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저체온증의 무서움을 잘 알 가능성이 그러겠죠. 높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죽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체온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누구보다도 그 위험을 잘 알 텐데. 뭔가 그런 게 체득이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체온증이 올 수 있는 상황을 자기들이 맞는 거 아니에요. 물 끼얹고 네. 비 오는데 밖에서 자게 하고 이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과실치사 수준도 아닌 거 아니냐. 뭐 그런 의심까지 드는 상황인데 네. 그렇게 이제 동료가 사망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응도 너무 충격적입니다. 왜요? 이 선장과 동료 선원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쇠뭉치나 파이프 등이 담긴 어망에 같이 묶어서 바다에 유기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러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같이 바다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자의 시신은 사건이 1년이 되거나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듣고 나서도요. 지금 저희들이 귀를 의심할 정도예요. 손정희 변호사님 이게 그 어떤 범죄 영화보다 더 악랄합니다. 지금 소름 끼쳐요. 그렇습니다. 선상에서 이루어진 살인 그리고 사체 유기 사건이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 가해자 선장과 선원들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극구 부인을 한 건데요. 검찰에서 삭제된 CCTV 무려 9,700개를 복원을 해서 검토를 했고요. 네. 결국 형사법정에 기소했습니다. 선장에 대해서는 살인과 사체 유기죄로 기소를 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서 28년형이 나왔고요. 이 일을 도운 사람들 그리고 때리거나 사체 유기에 가담한 선원은 징역 3년이 나왔습니다. 네. 또한 살인을 방조하고 상습 폭행한 선원들, 직원들 같은 경우도 모두 구속 기소돼서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요. 그리고 이 1심에 대해서 너무 양형이 부당하다라고 네. 하면서 선장과 선원들이 항소심을 제기를 했는데 와, 이건 파렴치한 인간 자기들이 항소를 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항소심 판결 재판 기일이 있었습니다. 뭐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1심에서는 부인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자백하고 반성한다라고 하면서 가명으로 선처해달라라고 이 양형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재질이 1심이 양형도 너무나 가볍다라고 하면서 이 항소 기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관련해서 이렇게 가담한 사람들이 많고 또 전부 구속 기소된 만큼 2심 재판부 어떤 판단 내릴지 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요. 사람이 아니라 악마를 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경악스럽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철퇴가 내려지길 기대하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머나, 박서진 씨 하면 대박 사건 현역가왕 진짜 우승자잖아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박서진 씨 어머니가 지금 뭘 팔고 계신다고요? 김명선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요. 박서진 씨의 어머니가 아직 붕어빵 장사를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허.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박서진 씨 하면 지금 현역가왕2에서 우승자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잖아요. 네.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 텐데 이제 어머님은 좀 쉴 법도 하실 텐데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왜 굳이? 라고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있을 수 같습니다. 있죠. 네네. 그거 하나씩 풀어드릴 텐데요. 아하, 네. 일단 먼저 박서진 씨는 굉장히 소문난 효자입니다. 그래요? 증거 영상들이 있는데요. 아하. 먼저 하나씩 보고 오시죠. 네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리 모두 다양히 외로운 가슴길을 사슴처럼 기대고 살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1등한 것 같습니다. 큰절 받으세요. 완성 곱게 새겨야 해 엄마 무대 잘 봤나? 1등 했다. 축하한다, 아들. 오늘도 정말 아직도 쓰라고 난리 났다, 지금. 맞다. 유튜브도 많이 없어. 그런 말 하지 마라. 엄마 찍어놔. 근데 하재근 변호사님 부모님이 박서진 씨의 우승을 예감한 게 너무 덤덤한 축하한다 이거 너무 덤덤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마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감격이 있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저 가족이 지금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또 아픈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박서진 씨도 여러 가지 아픔을 겪으면서 동시에 또 뭐 우여곡절이 또 그러니까 유명 가수가 된 다음에도 우여곡절이 또 그렇죠, 있었고 맞아요. 데뷔한 이후에 또 한동안 또 무명 시절도 있고 네. 그랬었거든요. 처음에 박서진 씨가
막 시장판, 막 길거리 공연 이런 거 전전할 때 그때 막 사람들이 박서진 씨한테 장터에서 막 장구치고 이러고 있으니까 가수의 품위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자격으로요? 나중에 세상에. 장구의 신이 될 거라는 것도 모르고 네. 저 때는 그랬다는 거죠. 당시에 가요계 선배가 박서진 씨한테 너처럼 못생기고 가난하고 돈 없고 노래도 못하면 가수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잠깐만, 이 말 진짜 사람이 입 밖으로 그것도 선배 가수란 말이 그걸 내뱉은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무명 시절에 저런 얘기를 들었던 박서진 씨가 얼마나 막말의 경지를 진짜 보여주네, 진짜.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세월을 다 겪어내고 유명 가수가 된 거거든요. 유명 가수가 되고 장구이신 칭호를 받은 다음에도 또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네. 한 트로트 경연 오디션 대회에 나갔던 거예요. 네. 근데 박서진 씨가 거기서 실력 발휘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울렁증, 무대 울렁증이라든가 무대 울렁증 긴장감, 같은 거, 네. 또 너무나 큰 사람들의 기대감, 네. 장구인 신이 나왔어! 막 이러면서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 실력 발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탈락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그때 저 정도 스타면은 한 번 탈락했다고 무슨 타격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탈락한 이후에 우울감이 심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때 그러한 우울감 속에서 그걸 이겨내려고 박서연 씨가 했던 일이 있는데 네. 그게 영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영상이 바로 박서연 씨가 효자라는 오늘의 두 번째 어. 증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보시죠. 네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픔을 표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야겠다, 우울함을 떨쳐내야겠다 생각해서 그 다음날 바로 삼천포로 내려가서 어떻게 도우면도 없이 구상하지도 않고 뭘 해야 될지, 어떤 가게를 해야 될지 정하지도 않은 채 내부를 부수는 것부터 시작했던 거죠. 그냥 부모님 노를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어물 가게가 되었고 말도 못하게 바빴어요. 버스가 25대가 왔는데 너무 감사하죠. 우리 아들로 그만큼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니까 전국 우리 어머님들한테 항상 고맙다고 저는 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세상에 박서진 씨가 부모님께 정말 멋진 가게를 선물해 드렸는데 지금 이담 아나운서 그 가게 앞인가요? 지금 박서진 씨 어머니가 뭘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아까 박서진 씨가 얘기했지만 부모님 좀 호강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집도 뭐 사서 지어드리고 네. 또 어머니가 아버지가 또 뱃일을 하시니까 배도 사드리고요. 아. 또 우울함을 풀기 위해서 저렇게 뭐 가게까지 심지어 세상에. 손수 지어줬다고 어머, 했잖아요. 멋진 가게네요. 그러니까요. 두 번 우울했다가는 부모님께서 뭘 더 받으실지 우울하시면 안 되지만요. 네. 그랬다고 하는데 게다가 지금 또 부모님을 위해서 또 새로운 집을 또 하나 짓고 아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효자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뱃일을 아직도 계속 나가신다고 하고요. 어머, 그래요? 어머니께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건어물 가게 1층 입구 앞에서 붕어빵을 아직도 저기 계속 붕어빵이 붕어빵 기계네. 네. 붕어빵을 만들어서 팔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머나 대박 샀고. 아니 근데 지금 박서진 씨가 지금 저렇게까지 뭐 저건 또 효도 지금 시작이 불과한 거 앞으로 더 효도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김묘성 기자님 근데 보세요. 지금 저 영상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 이제 여기까지겠지. 현역가왕 1등하기 전 상황이겠지. 이제는 현역가왕 1등 했으니까 두 다리 쭉 뻗으시고 저 붕어빵도 안 만드시겠지.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들이 효자이긴 한데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부모님께서는 계속 본인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그래요? 보셨던 것처럼 어머니께서 붕어빵을 팔고 계시는데 3개에 2,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진짜 싸다. 대박 샀고. 그렇죠. 사실 근데 예전에 10개에 1,000원 하던 시절은 이미 수십 년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요즘 뭐 3개 2,000원 놀라실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가성비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천을 방문해준 팬들 그리고 손님에게 이렇게 따뜻한 붕어빵을 팔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 또 일각에서는 안 좋은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한데요. 그놈의 악플 진짜네. 그러니까요. 뭐 돈 욕심이 많은 것 같다. 왜 굳이 아니 저걸 또 세상에 붕어빵 판다. 그 돈 욕심. 아이고 세상에. 네, 말씀하세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또 직접 찾아와서 욕설을 하는 별별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직접 찾아와서 욕설을 해요? 그렇답니다. 참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박서진 씨는
박서진 씨 어머님은 계속 이렇게 붕어빵을 팔고 계신 걸까라고 기자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아들이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 텐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세요?라고 했더니 지금껏 일만 하고 살아와서 일을 손에서 놓으면 오히려 아프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아들 덕분에 알아보는 사람이 좀 있지만 내가 지금 입은 옷 그대로 입고 다니고 나는 이대로 나의 일도 하고 또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가면서 살고 싶다라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의미 있게 써달라면서 붕어빵을 판 수익금을 또 기부하기도 했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아까 손정희 변호사님, 아니 그 인터넷으로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악플 다는 그런 사람도 정말 웃기지만 직접 찾아와가지고 욕한다는 그 심리는 뭐예요 진짜?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그 인기를 얻고 하다 보면 좀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일이라는 것은 성실함의 척도거든요. 항상 열심히 일했던 사람은 그냥 꾸준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걸 비난하는 사람이 매우 잘못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렇게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박서진 씨가 실제로 우리 집이 너무너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박서진 씨 표현에 따르면은 네. 그러니까 집에 빗물이 새고 바퀴벌레가 나오고 또 학교를 가려면 씻어야 되는데 온수가 안 나오니까 항상 물을 데워서 씻을 정도로 굉장히 가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등학교 때는 어머니가 이제 자궁암 3기 판정을 받다 보니까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아버지와 함께 고깃배를 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런 아들을 보고 또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도 합니다. 만약에 아들 너가 꿈을 포기하면 내가 죽어서라도 눈을 감지 못한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가수의 길을 꼭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정말 가수가 됐습니다. 그 못된 인간들 있잖아요. 그 못된 인간들은 박서진 씨 부모님이 아마 박서진 씨가 지어준 저 집에서 편안히 생활하면 아이고 아들 덕에 호강하고 있네 또 이렇게 욕했을 거예요. 일을 하면 일을 한다고 욕하고 편히 지내면 편히 지낸다고 욕하고. 근데 보세요. 지금 박서진 씨, 이 효자 박서진 씨가 정말 고생 끝에 이뤄낸 결실로 편한 집에서 지내기만 해도 그 뭔가 아들한테는 그래도 큰 기쁨을 줄 텐데 어머니는 한사코 이걸 마다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한켠엔 뭐가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가 장구를 치고 하면서 그 돈을 고생해가 푼 돈이지만은 참 자식한테 이 해주라 큰 소리 정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항상 저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고 이제 자식인데도 어떻게 저한테 포유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그게 부모 입장에서는 저한테 보답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참 저런 걸 보면요, 하재근 평론가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물론 이 현역가왕 이번에 탑10 그리고 또 탑10뿐 아니라 이번에 이 경연에 나오신 분들 모두 아마 늘 마음속 저 깊은 곳에는 세 글자가 있을 거예요. 부모님 또는 두 글자 가족. 그 사랑으로 원동력으로 멋진 무대를 펼쳤을 텐데 그 사랑 그리고 그 뭔가 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하는 마음, 박서진 씨의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진짜. 예, 박서진 씨의 마음도 정말 따뜻하고 보통 이렇게 오디션에서 투표라는 게 거의 국민 투표 수준으로 그렇죠, 네. 수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단지 실력 하나만 보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라든가 인성 이런 거 다 보시고 그래요? 종합적으로 투표하는 거거든요. 네. 오디션 프로그램 진행되는 동안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인터넷에서 다 알려집니다. 그러한 삶 자체, 인간 된됨이 자체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니까 네. 호감을 느끼게 하니까 그게 바로 저렇게 오디션에서 우승도 하고 높은 순위 올라가고 네.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올곧게 살아가시는 부모님이 계시기에 박서진 씨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희가 감히 해봅니다. 박서진 씨 앞으로의 무대 그리고 박서진 씨 가족분들에게 행복만 있기를 또 기대를 해볼게요. 멋집니다. 분위 바꿔볼게요. 자, 제목 보세요. 정말로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바로 사건 속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14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5일입니다.
국가수가 어떤 발표를 하는데요. 네. 이 발표로 인해서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그 발표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 걸로 네. 하고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어허, 네. 국가수 발표가 있기 전 3일 전으로 한 번 더 시간을 되돌보겠습니다. 네. 2011년 3월 2일입니다. 네. 당시 30대였던 집배원은요. 평소처럼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서 인천의 한 아파트로 갔습니다. 네. 보통 오후 5시쯤이면 이 우체국으로 그러니까 집배원이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그날은 퇴근 시간 5시가 훨씬 지나서 8시가 넘도록 회사로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봤는데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날따라 우편물이 많았나요? 그런데요, 이 사라진 집배원 다음 날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16층과 17층 계단 사이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어머나 이곳인가 봐요. 세상에. 아니 평소와 다름없이 우편물을 배달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 해당 집번은. 그런데 숨진 채 발견되다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 30대 집배원이 발견된 상황을 보시면요. 일단 사망한 상태였고 두개골이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계단 아랫부분에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네. 특히 아래쪽 벽에만 이렇게 벽과 아래쪽을 향해서 혈흔이 발견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입에는 목장갑이 물려 있는 상태였고 집배원분들께 볼펜이나 메모지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는데 네. 주변에 볼펜, 메모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배원이 저항을 하거나 몸싸움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다 보니까 이 경찰에서는 집배원이 계단에서 실족해서 굴러서 아래쪽에 이제 머리를 다치고 혈흔이 나온 거 아닌가 처음에는 실족사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나 실족사라니요. 세상에.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하재근 평론가님 얼마나 황망하고 충격을 받았을까요? 지금 가족분들은. 네, 가족분들 너무나 애통해했을 것이고 그리고 동료들도 집배원분들이 워낙 이제 힘들게 일을 하시니까 동료의식이 상당히 강할 것이고 네. 얼마나 또 동료들이 내일처럼 또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러겠네요. 어떤 그 동료들의 충격을 받는 가운데 한 동료는 네. 굉장히 막 크게 막 슬피 울고 그런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아. 바로 숨진 집배원하고 3년 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자주 통화할 정도로 친밀한 동료가 있었다는 아이고. 거예요. 너무나도 막 크게 울면서 크게 애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그 가장 크게 울었던 그 동료 집배원을 찜질방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왜 체포했냐면 바로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 발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도대체 더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니 이 동료 집배원이 한 행동이라고는 세상에 그 먼저 떠나보낸 그 동료 집배원 사망한 집배원의 죽음을 엉엉 슬퍼한 그 죄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담 아나운서. 근데 국과수 발표로 관련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요. 이 집배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를 해놨던 네. 겁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가 나오자 이 발표에 정말 모두가 놀랐던 건데요. 일단 부검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네. 이 숨진 집배원이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맞아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어머나. 보인다라는 소견이 나온 겁니다. 어머나. 아까 실족사로 추정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이제 소견이 나온 겁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살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거고요. 그 이후 경찰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685개 CCTV를 확보해서 685개요? 네, 어머. 시작했습니다. 그 CCTV를 다 돌려봤어요. 그 중에 CCTV 하나 어떤 내용이 있을지 혹시 궁금한데요, 김묘성 기자님. 네, 경찰이 CCTV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30대 집배원이 사망하기 약 2시간 전부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이 집배원을 따라다니던 수상한 남성을 발견했는데요. 어허. 당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함께 보시죠. 네네. 파란 옷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입니다. 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더니 19층에서 이렇게 내립니다. 네. 그리고 1분 뒤 30대 집배원이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네. 16층에서 내리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요. 그리고 잠시 후 16층과 17층 사이 계단에서 이 집배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아니 근데 보세요. 영상, 이게 엘리베이터 내부를 찍은 영상이라면 CCTV 영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이 역에 두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처음에 파란색 혹시 옷을 입은 사람이 이담하면서 혹시 그 장례식장에서 펑펑 울었다는 그 사람이에요? 네, 바로 그 동료 집배원이 맞았습니다. 세상에. 정말 놀랄 만한 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동료 집배원이 결국 유력 용의자로 지목이 됐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경찰이 추궁을 시작했습니다. 둘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봤겠죠. 혹시 금전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 남성은요. 금전 관계 없다. 차라리 빌려준 돈은 있지만 내가 빌린 돈은 없다라고 잡아뗐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경찰의 추궁이 계속되자 유서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 유서 안에는 난 아무 잘못 없다. 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찰이 날 범인으로 몰고 있다라고 써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재근 평론가님, 엘리베이터 CCTV에는 저렇게 물론 시차를 두고 층수도 다르게 있는 그 영상이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저렇게까지 완강하게 아니라고 뭐 유서까지 작성할 정도로 했다면 진짜로 저 사람이 범인이 아닌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언뜻 보면 너무너무 애통하게 울고 저렇게 억울함을 막 항변하고 이러니까 진짜 억울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네. 조사를 해보니까 네. 범인이 맞았다고 합니다. 어머나. 일단 거짓말을 했는데 생전에 자기가 피해자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피해자한테 돈을 빌렸던 거예요. 가해자가. 그러니까 가해자가 나는 대출 자격이 안 되니까 네 명의로 돈을 좀 받아달라, 대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피해자가 4천만 원을 그래서 대출해서 줬다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가해자가 자기 빚을 그걸로 청산을 했다는 거예요. 네. 청산하고 나서 2년이 되도록 돈을 안 갚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나한테 지금 금융기관에서 돈 갚으라고 독청 문자 메시지가 온다. 그러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는 지금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 돈 얘기하는 피해자를 가해자가 살해를 했다는 겁니다. 와,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입니까? 급할 때는 세상에 이 피해자한테 이 종용해가 졸라가지고 야, 네가 좀 빌려줘. 대신 나중에 갚을게. 그랬을까요? 이제는 갚으라고 하니까 세상에 사람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어요? 이 몹쓸 인간의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이 택시를 타고 내리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역추적해서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손정혜 변호사님 왜 장례식장에서 악마의 눈물 펑펑이란 제목이 달렸는지 알겠어요. 근데 저 인간요, 저 취재진 앞에서 흘렸던 눈물도 저 악어의 눈물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이 사람 철저한 계획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사실은 사고 전날, 그러니까 살인사건 전날에도 살인을 계획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술자리를 가졌고요. 술자리에 일부러 불어내서 술을 먹고 나서 커피를 건네는데 커피에 농약이 있었습니다. 즉 어머나. 독살하려다가 하지만 피해자가 나는 평소에 먹는 달리 가져온 커피가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전날 범행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다음 날에 다시 시도를 해서 세상에. 범행 2시간 전부터 이 피해자를 미행하기 시작을 했고 아파트 16층까지 쫓아가서 이 채무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건데 그 횟수도 10차례 넘게 이 둔기를 휘둘렀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건 이후에 정황도 좋지 않습니다. 즉 철저하게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흔적을 남겼는데요. 집배원들은 보통 이게 단말기라고 해서 PDA 이렇게 서명 날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본인이 마치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친 서명을 받은 것처럼 또는 사람이 없어서 부재 중인 것처럼 이 기록을 조작해서 세상에.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알리바이까지 만들었다고 하고 나아가서는 장례식장에 참석해서 뻔뻔하고 태연하게 펑펑 우는 모습까지 연기를 했던 겁니다. 정말로 들을수록 경악스럽습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분노가 치밀어. 그런데 보세요. 최진영 변호사님, 경찰이 이걸 단순 실족사, 물론 정말 대한민국 경찰분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어쨌든 실족사로 보지 않고 의문을 가지고 하나씩 잘 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던 그 정황을 보면요.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정황,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당시에
계단에서 다량의 혈흔. 자, 혈흔 가지고는 실족 사유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입에 이 피해자 집변 입에 오른손에 끼던 목장갑이 입에 물려 있어요. 실족사를 하는 사람이 장갑이 물릴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볼펜과 메모지가 나뒹굴어요. 뭔가 경찰이 뭔가 사고 정황 당시 이 주변을 뭔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아. 혹시 그런 데 낌새를 알아챘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이것이 단순 혼자의 실족사라기보다는 살인죄, 외부에서 개입된 살인죄일 가능성이 바로 앵커께서 얘기한 입에 목장갑이 물려있는 상태였다. 결국은 살인죄를 저지를 때에 아주 큰 어떻게 보면 육체적 고통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입에 제가 차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도 네. 어려운 그런 일을 벌이고 이와 같은 그 엄청난 폭행을 통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이르렀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그 경찰의 수사 결과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네. 법원은 실형 20년에 아주 중한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그 제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살인죄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만 네. 이런 것을 통상 보통 동기 살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채권 채무 관계에 따르는 앙심으로 해서 살인에 이르렀을 때는 통상 대법원 양형 기준은 10년 내지 16년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년 선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 보통 동기 살인에 의해서 죄질이 굉장히 나쁠 경우에 가중을 하는데 가중은 15년 이상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년 이상 무기까지인데 20년이라고 한 것은 거의 무기징역에 가까울 정도로 그 높은 건데요. 결국 그 양형 이유를 보면 서로의 아주 친한 관계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뢰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미리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알리바이까지 조작했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범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실형 20년에 아주 엄한 처벌을 했다고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한 집안을 풍비박산을 냈어요. 이 몹쓸 인간은. 이 인간은 이제 형량 20년 좀 있으면 다 채워 나오겠죠. 하지만 이 인간 때문에 그 유족들은 평생을 피멍을 들고 살아가야 돼요. 정말로 분노가 치미는 그런 역사 속 사건이었습니다. 아이고, 제목만 봐도 세상에 어쩌나 이런 소리 절로 나와요. 이담 아나운서. 네, 이게 지난달 24일 오전 10시쯤에요. 세종시청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전화 너머로요. 한 60대 여성이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바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아들 수술비를 실수로 버렸다는 겁니다. 아이고. 담당 주무관이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당황한 목소리로 이 돈을 실수로 버렸다고 하니까요. 아이고. 대체 어떻게 이걸 어디에 버린 건지 사정을 여쭤봤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요. 아들 수술비로 쓸 2,600만 원을 쓰레기로 착각해서요. 집에서 이 자동 지파 시설인데 거기다 그냥 투입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아마 이제 그 복도시 그 아파트 같은 거 보면 이게 열고 쭉 내리면 쭉 내려가는 아마 그걸 자동 지팔설 이제 그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보세요. 하재근 변호사님. 한두 푼도 아니고 2,600만 원이 지금 세상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자동 집바 시설에 이제 투입했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부 신도시에 최신식 시설이 돼 있거든요. 자동 집바 시설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쓰레기를 이제 저기서 투입을 하면 자동적으로 집화장까지 쭉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바로 매립이 되는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민원 전화를 받은 주무관이 그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저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폐기물 집화장으로 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 쓰레기 반출을 중단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저 쓰레기가 매립되기 전에 딱 스톱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원인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폐기물 집화장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그 민원인이 절망을 하게 된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 쓰레기에서 찾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쓰레기의 규모가 24톤 어마어마하네요. 컨테이너 상자 안에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압축된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어떻게 돈을 찾겠느냐. 그래서 돈을 못 참는 거 아닌가라고 거의 절망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찾을 줄 알고 희망을 안고 달려가셨을 텐데 얼마나 절망하셨을까. 그리고 다른 돈도 아니고 아들 수술비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하지만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미화원들이었습니다. 어머나. 아들 수술비가 사라졌다라는 말에 쓰레기 더미를 뒤져보기로 아예 결심을 한 건데요. 어머, 이 장면이 지금 이 장면? 그렇습니다. 쓰레기가 담긴 24톤의 컨테이너 상자를 이렇게 넓은 공터로 옮긴 다음에 어머나. 쓰레기를 쏟아놓고 쫙 펼칩니다. 어머나.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손으로 뒤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자동 집화 시설이요, 강력한 압력으로 쓰레기 봉투를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쓰레기 봉투들은 이미 갈기갈기 다 찢어진 상태라고 어머나. 해요. 그러니까 봉투 안에 내용물들도 사방팔방 다 흩어져 있겠죠. 네. 하지만 환경미화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러던 중에 한 환경미화원이 소리를 지릅니다. 5만 원권짜리 지폐 한 장을 찾았습니다. 라는 우와. 이야기가 들려요. 네? 또 다른 한쪽에서는 10,000원권 지폐 한 장도 찾았습니다. 어머나.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서 결국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 시작한 지 무려 8시간 만에 5만 원권과 10,000원권 지폐로 된 1,828만 원을 찾아내는 데에 네. 성공을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정말로 물론 전액 다 회수했으면 더 좋겠지만 1,828만 원이 어디 근데 그 8시간 동안 환경미화원분들 참 대단한 천사분들이네요 진짜. 네, 공무원도 저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고 전화를 끊을 수 있는 맞아요. 것을 즉시 조치를 하고 또 현장에서 세상에. 환경미화원들이 정말 한 장 한 장 찾고자 가족 같은 마음으로 도와주신 게 아닐까 하는데 일부 지폐는 찢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찾을 수 없었지만 네.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상당 부분을 회수를 했던 겁니다. 네. 이 내용은 이 민원인이 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 글을 소개시켜드리면 그날따라 어찌나 춥던지 직원분들과 소각장 소장님까지 엄청난 양의 쓰레기 속에서 아유. 꽁꽁 숨어있는 지폐를 하나씩 찾아줬다. 더 중요한 건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눈물만 났는데 어떤 작은 사례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 못 찾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 어머나 하셨다고 세상에. 하면서 정말 감사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이제 이 은혜에 보답할 줄 아시는 민원인의 마음도 참 따뜻하고요. 무엇보다도 세종특별자치시청입니다. 정말 다른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일단 이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빨리 응대를 하신 이 주무관님 대박 사건이에요. 그리고 팔 걷고 자신의 일처럼 8시간 동안 찾아주신 세종특별자치시청의 환경미화원 선생님들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아직 살만하다 이런 생각 느끼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